예, 지난 시간에 그 질문과 관찰, 그 글쓰기 어떤 기본 그 바탕으로서 질문과 관찰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감성, 감수성, 감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지성, 이성, 어떤 논리,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그 두 수레 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이제 갔을 때 좋은 글을,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데서 점점점 이렇게 구체적인 데로 이제 강의가 갈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어휘력, 문장력 이런 구체적인 뭐 퇴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런 틀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감수성, 감성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글에서 글을 읽고 또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설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이런 감성, 감수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면 더 방어를 해요. 안 넘어가려고 해요. 버텨요. 네가 지금 나를 설득하려는 거야? 이런 방어 태세를 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이나 감성으로 접근을 하면 그거에는 쉽게 또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감정이 먼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첫눈에 반하거나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이성은 만약에 안 만나기로 했으면 안 만난 이유, 그런 것을 뒤에 따라오면서 어찌 보면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는 자기가 어떤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에 옷 사러 갈 때 보면 그냥 옷가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오고 쑥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옷을 딱 사요. 그러면서 이거 사러 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런 옷이 없었다고. 그냥 가만히 보면은 그거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자기도 뭔가 왜 골랐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붙이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결정을. 그래서 오히려 그 이성보다는 감성이 먼저고, 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을 원하죠. 너 이렇게 감정이 앞서, 응? 그 감정을 내세우면 왠지 그 불손한 것 같고 예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취급을 당하죠. 고분고분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을 이제 숨기고 사는 거죠. 뭐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도 씩 웃고 이래야 또 처세를 잘하는 거고 직장에서 인정. 그걸 왜 그러냐면 아랫사람들이 감정을 드러내면 윗사람들은 불편해요. 감정은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도 사원부터 쭉 그걸 누르고 살다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럼 권리가 생겼을 때 비로소 드러내요. 그동안 참아온 게 너무 억울하거든. 아깝거든.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입장에 보면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응? 느닷없이 왜 그래 저 사람? 그 사람도 근데 오랫동안 참아온 거예요. 근데 아랫사람이 지들은 참지도 않고 어느 날 요즘 젊은 막 직원이 막 화를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아니 나는 그 시절에 다 참고 살아왔는데 쟤는 그냥 지 감정을 막 드러내네. 특히 이제 뭐 감정을 우리는 남성은 좀 드러내고 여성이 드러내면 또 뭐 더 심하게 뭐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 감정을 자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정말 병이 되고 그런 거죠. 우울증 알았을 때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또 공황장애도 겪었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공황장애.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같이 그 내성적이고 이렇게 눈치를 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살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니까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내 감정을 누르고 나도 내 감정을 모르고
남의 감정에 맞춰서 말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도 가고 이제 그런 걸 겪었는데, 저는 글을 잘 쓰려면 한 두 가지, 한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감정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 자기의 마음, 이걸 뭐 마인드라고도 하고 멘탈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나 말을 대하는 자기의 자세, 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는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욕심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 글을 쓰는데 두려움이 있다. 원래 말하고 글 쓰는 건 두려운 거죠. 특히 글을 쓰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고도의 역량을 요구해요.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요구해요. 이게 복합노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이나 말이나 늘 상대가 있는 거고, 독자나 청중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심지어 뭐 하버드생들 대상으로 해도 뭐 그런 게, 뭐 남 앞에서 말하는 게 무슨 번지 점프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또는 막 그 욕심이 과다해서 그 욕심 때문에 또 글을 못 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욕심을 절제하는 거, 그리고 늘 글을 쓰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또는 어떤 슬럼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마음 근육이 단단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필요한 게 무슨 자아 효능감 같은 거. 아, 나는 글을 좀 써. 나 글 잘 써. 쓸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그런 자아 효능감이 있다던가, 아니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쓰는 어떤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은근 끈기, 이런 게 다 이제 마음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남의 평가가 뭐 나쁠 때 그걸 훌훌 털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 말하기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무슨 공부할 때나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저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늘 자신감이 없고 또는 욕심이 앞서는 수도 있고 늘 잘하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데, 전 자기 암시 같은 걸 해요. 글을 쓰기 전에 또는 말을 하기 전에 저 스스로 이렇게 되뇌요. 이거 못한다고 죽고 살 일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천하의 명문, 명연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기회가 이번만 있는 거 아니다. 또 다음 기회 있다. 그리고 너 옛날에도 했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다 보면 해지는 순간이 와. 글이 처음에는 안 써지지만, 첫 문장이 정말 두렵지만 뒤로 갈수록 훨씬 수월하게 풀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나만 이렇게 글 쓰는 거 뭐 이렇게 그렇지만, 독자들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 글에 관심 없어. 내 말에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아. 그 주례사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주례사 한 사람 밤을 새워 준비하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아무도 안 들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키워야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 같은 거, 글 쓰는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 키우는 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는 완벽주의예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건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글 쓸 수 없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모든 계기에 다 말을 잘할 수도 없다. 어쩌다 한번 잘하면 되지. 뭐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잘하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막 완벽주의하는 사람은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도 막 못 믿어서 자기를 막 갈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슬럼프? 글을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어떤 이유로 오냐? 자기 쓸거리가 다 소진됐을 때 와요. 그때도 오고, 이게 번아웃된 상태라고 그러죠. 또 어떤 때 오냐?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해요. 권태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목적의식에 대한 회의가 돼.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때가 왔을 때, 아, 나한테 지금 슬럼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왔을 때 다른 일을 한다거나, 환기를 하죠. 다른 걸로 환기를, 이런 거나 똑같아요. 창문 열고 전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환을 하고 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 소진이 됐으면 보충해야죠. 공부해야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있을 때, 뭐 저같이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거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마음 다스리기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감정 그 자체가 글쓰기나 말하기의 소재입니다. 제가 한때는 감정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작성을 해보니까 5, 60개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이제 그런 감정 목록을 작성해 놓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된다고 할 때 그 목록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는 주제가 이런 건데 이 주제에다가 어떤 감정을 가미할 수 있는가, 어떤 감정을 넣을까. 이 감정을 넣는 것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의 나의 일화나 에피소드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걸 느꼈어, 나 이때 뭐 어땠어, 이런 그 느낀 감정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그 일화를, 그런 감정을 느꼈던 부끄러움이건 죄책감이건 그걸 그대로 넣어주면 독자도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죠.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감정 목록을 가지고 작성했는데 되게 그 목록을 크게 대별해 보니까 한 4가지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과거의 일에 대한 어떤 후회, 회한, 미련, 이런 감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감정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 심지어 심하면 공포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감정을 제가 이제 느끼고, 또 하나는 어떤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또 감정을 느끼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무기력하고 어떤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이 있고, 하나 이제 더 크게 느끼는 4번째 감정이 관계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2번째로 누구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3번째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4번째로 또는 관계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죠. 되게 이제 이런 감정들이 쭉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대다수 느끼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 왜 그러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를 좋아하는 거, 좋아했다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배신당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미워할 때 훨씬 내가 경계태세를 취하고 생존 확률이 높아요. 믿자야 본전이에요. 일단 의심하고 미워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좋은 사람이면 뭐 그건 다행인 거고. 근데 막연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걱정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걱정하고 있어야 미래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계속 후회하면서 복귀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후회할 때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더 나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쓰면요, 글의 소재도 되지만, 왜 글의 소재가 되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그 남이 막 기분 좋고 기쁘고 환희를 느끼고 막 이런 감정에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느낌을 못 받아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거를 힘듦을 이겨내면서 뭔가를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 이제 글쓰기나 말하기의 주요 소재가 되는 거죠. 나는 즐거웠어, 기뻤어, 행복했어, 이런 말들은 별로 이제 말과 글의 소재로서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저는 글에 담아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글에도 담지만, 글을 쓰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치유하고 이런 걸 해요. 좀 그래서 자기와 마주하면서 자기 감정을 글이건 말이건, 글이 더 좋죠. 그걸로 표현하면서 좀 벗어나야 된다.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려면 자기 감정에 익숙하고 자기 감정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칠 수 있다. 그 감정이. 더 밑으로 파묻으면 파묻을수록 폭발력이 커져요. 이게 그 뭐 이런 지뢰나 이런 것도 깊이 파묻어두는 게 한번 터지면은 폭발력이 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다독거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저는 글로 써요. 글로 쓰면 내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걸 그냥 쓰거나 말하는 것 자체로 내 뇌는 그런 어떤 배설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제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뇌가 나한테 하는 하소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런 걸로 너무 힘들어. 누가 너무 미워. 이게 싫어. 이런 걸 왜 느낄까? 그러면 이 뇌가 나한테 이런 걸로 내가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글로 쓰거나 말을 해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아는구나. 내가 이걸로 힘들어하는 걸 아는구나. 이제 됐다.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다. 근데 그걸 않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괴롭혀요. 계속 후회가 다시 생각나고, 걱정이 또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단절하는, 끊어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알아. 너 이걸로 힘들지? 됐어. 예를 들어 내가 누구 어떤 친구가 되게 미워. 그 미운 감정을 글로 쭉 써보세요. 써보고 나면 이런 거 발견하실 거래요. 그 미워하는 친구가 나라는 거. 내가 그 친구 같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친구를 미워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다들 청소하는데 어떤 친구만 공부를 해요. 그 친구 밉죠. 욕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요, 나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글 쓰면서 그로부터 이제 치유받고 이제 이런 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글 쓰면서 그 감정을 글로 쓰면은 그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뭘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써보면 좋아. 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없어. 일어날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걱정해 봤자야. 이건 걱정의 제외.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감당해야지?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감당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벗어나는데, 저는 제일 그런 데서 벗어나는 데서 저한테 이제 주요한 것은 내가 어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든가 이걸 내가 통제는 못해요.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내 맘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로 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아무리 힘든 일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도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얻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 긍정적인 걸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저를 막 세뇌시킨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될 때 내가 감정이 무딘 사람이 아니고 감수성이 있고 그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외면하고 자기 감정도 모르면서 한 사람이 자기 글에 그런 감정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예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뭐 음식이 맛있어, 맛없어 이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매우 좋음과 매우 나쁨만 있는 게 아니고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게 감정이 분화돼야 돼요. 그 어느 소설가 얘기 들으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 생일날 밥을 안 차려준 것을 그 느낌에 짜증나 이렇게 퉁치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서운한 거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감정에. 근데 모든 걸 다 짜증나 아니면 대박 아니면 헐 이러고 살아버리면 자기 감정을 자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짱 이러면서 살면 그런 사람이 과연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말이 그 섬세할까? 감성, 감정, 감수성을 글에 담고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가 이제 하나고요. 제가 이제 감성, 감정을 얘기했지만 또 하나 제가 이제 더 그 안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감력입니다. 이제 감정이 바탕이 되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공감력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글쓰기에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무디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공감력이 없어요. 공감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유교에서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측은지심 이런 게 이제 공감력이죠. 역지사지하는 거 이거 공감력이죠. 더 나가서 공동체 의식 또는 정의감 이런 게 다 공감력이죠. 그러니까 나 몰라라가 아닌 거예요. 나를 사회건 타자와 연결하는 거죠. 그 연결하는 능력이죠. 원래 인간은 그런 공감력을 다 타고났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거울신경세포가 있어서 그게 공감력이 있는 게 생존에 원래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 온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공감력을 많이 잃고 있고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쟁 때문이에요. 남한테 공감력을 발휘할수록 손해예요. 경쟁에서 뒤처져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이 자기 예쁘게 막 노트 필기 예쁘게 하는 친구들 되게 시험을 못 봐요. 그 노트 예쁘게 색칠을 하는 시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예쁘게 색칠을 할까? 빌려주려고 그래요. 공유하려고.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노트도 안 빌려주죠. 남의 어려운 처지, 사정 신경 안 쓰죠. 시험 성적 발표한 날 집에 가서 막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뭔데? 그럼 엄마 오늘 시험 성적 나온 날이지 어떻게 됐어? 엄마 놀래지 마. 그럼 엄마가 그렇게 잘 봤어? 어떻게? 엄마 우리 반에 전교 1등 나왔다. 놀랍지? 그리고 엄마가 북창이 터지죠. 너는 몇 등인데? 걔는 자기 반에서 1등 나오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반과 자기를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반의 1등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인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이제 공감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정말 공감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누가 막 행패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약한 사람, 뭐 여성이라든가 뭐 괴롭히거나 그러면 저한테 그 불똥이 튈까봐 저는 옆칸으로 가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사람은 참견을 해요. 왜 괴롭히냐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연민의 감정, 누구를 구제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정의감이죠. 그리고 아까 학생이 반에서 1등 나왔다고 좋아하는 게 그게 공동체 의식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많아져야 사회도 따뜻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공유가 일어나고 서로가 공감하면서 더 나은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학생 한 교실 안에서 경쟁하지 않고 그 학생들끼리는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협력하면 그 반 아이들이 전교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반이 될 거다. 경쟁을 잘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서 경쟁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가는 시대고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 또 하나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건 저는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감력이 발휘되는 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그게 돌아올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공감력을 발휘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손해만 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 믿음이 있는 사회, 그게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해먹는 사람은 계속 해먹고 잘 나가는 사람과 이게 못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뽑아 먹기만 하고 이 사람들은 희생하고 피해보고 이렇게 되면 누가 공감력을 발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나도 나 살기 바쁘, 각자 도생인 거죠. 그러면 공감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가 구축되고 공정한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이 공감력이 생기죠. 근데 왜 그렇게 제가 공감력을 얘기하냐면요. 공감력이 있어야 사람의 어떤 처지나 심정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나 이런 걸 헤아려서 글로 쓸 수 있죠. 그렇게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아, 이걸 공감이 간다는 것은 어쩜 이렇게 내 사정을 잘 알아? 내 처지가 이것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지 글쓰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사람에 관심이 있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하는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 공감력의 시대거든요. 이 바탕이 어떤 감수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도 행복해요. 사람 막 경쟁하고 남 이겨먹는 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남과 더불어서 남과 함께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공감력, 감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이 그 이제 공감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적어도 난 뭐 그분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손해보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학교에서부터 이제 그런 걸 키워주는 게 우리가 글쓰기 말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